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딸아이를 지닌 아버지입니다. 아내와는 처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을 했고, 현재 딸아이는 저와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를 만나고 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의 마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이 또한 아내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를 불쌍히 여길 뿐이죠. 그런 아이의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한 번만 더 접근하면 바로 경찰에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서형과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사랑하지 않아서 누가 먼저 외도를 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전 제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클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아내였지만 처가에선 자존감 낮은 딸이자 항상 기죽어 사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가 이혼한 결정적인 사유는 바로 처형의 행패였습니다. 내가 엄마라면 안 그랬어. 애 미래를 위해선 해야지.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도 아니고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물러나겠다고? 처형은 처가의 실세였습니다. 정확히는 아내를 조종하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도 아내는 처형을 언니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처형이 젊어서부터 돈을 벌어 아내를 대학에 보내고 이것저것 고생을 하면서 여러 지원을 해서 장모와 장인어른도 아내도 꼼짝 못하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아내는 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처형이 저희 집안에 그렇게 여파를 몰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샵에서 고객과 사장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콜센터 상담원이었고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지요. 아내는 항상 자기보다 10살은 위의 언니에 대해서 말했고 언니가 자기 대신 대학도 중퇴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지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교사여서 언니가 밀어줬거든. 근데 학원 강사하다가 학부모 면담에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두고 지금은 그냥 상담원을 하는 거야. 아내는 언니가 지금의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기가 오로지 주도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보다 매뉴얼이 정해진 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 덜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이 좋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학원 관둔 뒤로 언니가 조금 깐깐하게 굴어. 자기한테까지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 조금 유별나게 나와도 자기가 이해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제 동생이 대학을 잘 가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상담원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10살 터울이면 정말 처형에게 아내는 동생보단 아기였겠구나 싶었죠. 그러나 예비 처형은 생각 이상으로 깐깐했고 장인과 장모보다도 더 부모같이 행동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일정이나 결혼 자금에 대해서도 처형이 다 결정하고 정리했지요. 결혼식은 애들 스스로 고르게 하고 지원만 해주려고요. 그렇다고 간소하게 할 생각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만큼만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소한 결혼식을 원했던 저와 달리 처형은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 처가에선 유일하게 그동안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내의 결혼식뿐이라고 했지요. 저희 부모님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아해서 왜 결혼을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연애도 해보고 일도 해봤는데 딱히 연애에는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일을 하는 게 제일 재미있고 무엇보다 저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솔직한 말에 부모님은 그럴 수도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고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웬만한 선택은 처형이 했습니다. 식사나 드레스, 테이블 세팅까지 무엇 하나 처형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 결혼식인데 왜 처형이 대신 다 고르고 당신이 원하는 건 이것밖에 못 고르는 거야? 언니가 돈을 다 대주기도 하고
언니가 젊어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결혼식에 오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다 언니 손님들이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애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렇게 처형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태 언니 선택을 들어서 나쁘거나 실패한 적은 없었다고요. 아내는 정말 자신의 언니를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정말 처가 쪽의 손님들은 대부분 처형들의 손님이 온 듯했습니다. 장모와 장인은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고 손님들과 인사를 하는 건 대부분 처형이었죠. 그런데 정신없는 와중에 하객들 중 누군가 말하는 겁니다. 아유, 드디어 둘째도 가는 거야? 축하해요. 자식 농사 드디어 끝냈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드디어 둘째도 간다는 말은 첫째인 처형도 결혼을 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자 장모가 다급하게 그 하객을 붙잡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뒤로 하객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는 식장으로 들어가는데 의아했습니다. 그 하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몇몇 이들이 드디어 둘째도 가냐고 하는 말을 들었고 전 알아차렸지요. 처형도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요. 눈칫밥으로 이혼을 했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식은 진행이 됐고 어차피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니 식이 끝나고 나면 물어보기로 했지요. 그렇게 결혼식을 겨우 마치고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이 돼서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실 아까 하객들 맞이할 때 들었는데 처형이 혹시 결혼을 했었어? 그제 아내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미안하다며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었어. 지금은 이혼을 했고.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요즘 세상에 이혼이 딱히 흠도 아니고. 당사자인 언니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어. 처형은 자신의 이혼이 아내와 저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처형에게 알려져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처형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사이니 웬만한 비밀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지요. 그날 이후 일주일간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일상으로 복귀했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던 어느 날 아내의 뱃속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아내는 입덧도 없는 산모였습니다. 임산부 체질이시네요. 입덧 없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병원에선 혹시 뒤늦게 입덧이 시작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고 아내는 긴장했지만 입덧은 없었습니다. 대신 먹덧이 있었지요. 저희 집도 처가도 어른들은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며 허니문 베이비는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라고 축하하고 아내에게 먹고 싶은 것을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형은 임신 소식에도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생기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었지만 처형은 몸 관리 잘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보통 조카 생기면 기뻐하지 않아? 처형은 반응이 영 시원찮다. 아내는 언니도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별로 내색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했지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조카 일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런 저에게 아내는 그저 언니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아이를 봐도 딱히 막 예쁘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오히려 영화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애가 떠들거나 시끄럽게 굴면 눈살을 찌푸리고 애 엄마들을 이해 못하는 축이라고 했죠. 그런데 10달 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를 더 예뻐하고 일주일에 2번은 와서 아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아이가 아직 입지도 못할 옷과 신발들을 바리바리 사와서 집에 진열해 놓고 얼른 신겨보고 싶다, 입혀보고 싶다 하는데 그제야 사람다워 보이더라고요. 역시 조카를 싫어한 이모는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거의 자신의 인생에 우리 아이가 주가 된 것처럼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산후도우미 비용까지 다 되겠다고 하더니 그 외에 육아용품들도 떨어지면 바로 말하라며 아예 카드까지 줄 기세였죠. 그때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유, 처형, 그러지 마요. 나도 그 정도 능력은 돼요.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우리 집안 유일한 손녀이고 내 조카인데.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처형은 끝까지 자기 스스로 결제를 해버렸고 환불은 안 된다며 자기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환불도 못하게 상품을 사용해버리거나 택을 뜯어버리고 영수증은 이미 버렸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퇴근길마다 집으로 들려 아이를 보고 갔고 아예 자고 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고 그때까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에 같이 참여하면서 점점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오지 않는 날은 꼭 아기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했고 아내와 제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육아용품을 봐놨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고마운 처형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처형은 아내와 제가 큰 마음 먹고 산 육아용품들을 싸구려라며 비하하곤 했습니다. 무조건 더 비싸고 고급진 것을 사야 한다고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쓰냐고 훈계를 하기도 했지요.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며 아이를 그렇게 안으면 안 된다고 하지를 않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선 안 된다며 아내를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애 옷은 무조건 따뜻하게 입혀야 한다며 옷을 여미려 했고 그로 인해 태열이 올라와 결국 의사가 적당히 입히라는 경고까지 했지요. 그때마다 저와 아내가 반박을 하며 설명을 하면 처형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를 위해서 한 말이지. 그리고 요즘 의료 상황이 다 같아요. 의사들도 말이 다 달라. 아이가 더 클수록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니 그때부터는 처형이 장난감을 사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아이의 버릇은 나날이 높아졌지요. 자신에게 잘해주고 장난감도 양껏 사다 주는 처형은 좋은 사람이고 절제하게 하고 훈계하는 아내와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나갈 때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물건을 집어들어 가져와 버리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면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육을 해도 아이는 들어 먹지를 않았고 이모를 데려오라며 난리를 쳤지요. 그때부터 아이를 훈계하면서 가지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하나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처형에게도 이제 습관을 다시 들여야 하니까 협조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처형은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애가 오죽 갖고 싶으면 마트에 들어누워서 나를 불렀겠어? 그건 뭐 얼마나 한다고. 좀 사줘요. 처형은 오히려 저와 아내가 돈을 너무 안 쓰는 구두쇠들이라며 나무랐습니다. 애 교육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처형. 애가 하고 싶다고 다 하게 해주면 그게 교육이 됩니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같은 소리 하네. 아직 어린애한테 뭘 그렇게 세상의 쓴맛을 벌써 보여주려고 그래요? 처형은 아이 일에 있어선 저에게 막말까지 뱉어냈습니다. 가끔 선 넘는 말들을 해서 저를 화나게 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싸움을 말리기까지 했지요. 그러면서도 아내는 처형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돈으로 다 지원해주고 우리 돈 아끼는 거니 괜찮지 않냐면서요. 그러나 장난감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처형이 찾아와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쇼핑몰에 키즈 모델로 촬영하게 하고 싶다고요. 내 조카만큼 예쁜 애가 없잖아. 내가 다른 키즈 모델들을 물색해 봐도 남 잘 되는 것보다야 내 조카 잘 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렇게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 어깨까지 잡고 미안하다며 제안을 하더라고요. 기성복 옷을 팔던 처형은 조카가 너무 예뻐 아동복도 판매를 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를 모델로 채용하겠다고 하기에 고민하다 결국 허락했습니다. 무언가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일적으로 아이를 모델로 하고 싶다고 하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내 아이 예쁜 거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촬영장에 가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뒤
그 예쁜 사진들을 봤는데 정말 내 딸이지만 너무 예쁜 겁니다. 심지어 사진이 쇼핑몰에 올라가자마자 옷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옷만 예쁜 게 아니라 모델도 너무 예쁘다며 엄마들 사이에선 난리가 났지요. 처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SNS로 육아 과정 사진도 올려봐. 반응 계속 올라올 거야. 아내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귀엽고 예쁘다며 댓글을 올렸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의가 오고 잡지사나 광고사에서도 키즈 모델로 섭외가 가능하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내는 신이 나서 직접 데리고 가서 촬영을 했고, 그로 인해 아이는 키즈 모델 중에서도 아주 어린 모델로 등록이 되어 여기저기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전 아이가 너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내 자식 자랑이야 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아이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아역을 했던 배우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다는 말도 들어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결론적으로 아내에겐 이 시기에만 이 일을 하고 그 후로는 연예계 쪽으로 일찍이 보내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관두게 하는 걸로. 아내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진을 올려달라 요청을 하고 아이가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던 아내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하루에 10번까지도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더 예쁘게, 더 좋은 곳에서 찍게 하기 위해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고, 그때마다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겠다며 처형도 따라 나와서 거의 내 가족이 이동하는 나날이 많아졌지요. 간혹 길에서 아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사진을 찍으려 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다가와 인사를 해서 애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 때문에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하긴 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평일날 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 애가 침대에서 떨어졌어. 어떡해? 아내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란 게 보여서 저도 심장이 덜컹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더 기함할 말을 했습니다. 이마가 들어갔어. 잇몸도 다치고. 아내는 울면서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침대에서 노는 아이 모습이 예뻐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사이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박는 순간에 받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끄고 아이를 다시 들어 안았더니 입술 아래 잇몸 부분이 침대 아래에 걸려서 피가 난다는 거지요. 놀라서 아이를 달래다가 머리를 만지는 순간 머리가 폭 들어간 것을 알아차렸다는 말에 저는 당장 응급실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조심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아내가 너무 겁을 먹은 것 같아 일단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육아하다 보면 한눈을 팔고 그러다 아이가 다치는 건 사실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응급실로 달려갔고 저도 샵을 직원에게 맡기고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응급실로 이동해서 잇몸이 찢어져 간단하게 시술을 하는 아이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0년 감수했습니다. 다만 머리 부분은 아직 살펴봐야 하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머리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가 하도 움직이려 해서 핸드폰을 꺼내 아이 SNS에 올라간 본인의 영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침대에서 뛰어노는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를 촬영하다가 떨어졌으면 이런 걸 올릴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게 왜 올라와 있나 싶었어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저는 열이 뻗쳐 붉어진 얼굴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 설마 이거 찍은 거 올리다가 애 떨어진 거 못 본 거냐? 그제야 아내는 움찔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정신이 없어서 그 영상을 내리는 건 생각도 못한 거지요. 미안해. 애가 갑자기 그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 심지어 한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미친 거야?
제정신이냐고. 내가 나 없을 때는 애 보면서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거 자제하라고 했지. 집안일 하랴 육아하랴 아내가 힘든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쓰러지고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여러 번 아이가 넘어져서 매트에 머리를 박는 일이 많았지요. 그제야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머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애가 나날이 크는데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어. 내가 한눈을 팔면 안 되는데. 아내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내가 놀랐을 것을 알기에 끌어안아 주었죠. 그대로 응급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뒤늦게 달려오는 처형이 보였습니다. 그새 아내가 전화를 내서 소식을 전한 듯했죠. 아이 상태는 무사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아내 앞으로 뛰어온 처형이 아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는 게 아닙니까? 짝 소리가 나게 아내의 뺨이 돌아갔고 아내는 휘청이기까지 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커진 눈으로 처형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아이를 떨어뜨려? 아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병원 복도가 떠나가도록 처형은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울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처형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넌 엄마 자격도 없어. 너 같은 게 애엄마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울자 멀쩡하던 아이까지 울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처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애가 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부모가 육아를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로 만드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애라고 하면서요. SNS에 영상 올리느라 한눈 팔았겠지. 엄마 행동 하나하나에 애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SNS 시작하라고 한 거 처형이에요. 제 말에 처형이 눈이 커져서 움찔하더군요. 지금 나 때문에 애가 다쳤다는 거예요? 부모인 사람들이 애를 제대로 보지도 않아 놓고 처형, 이 사람 애 엄마예요. 애 엄마가 애를 가장 생각하지 처형보다 더 생각하겠어요? 검사 결과도 무사하고 괜찮으니 이제 돌아가려는 길인데 괜히 아내 상처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아이 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건 무슨 비교육적인 행동이냐고 했죠. 그제야 자신이 손을 올렸다는 사실에 뒤로 물러서더군요. 처형은 아이를 안으려 했으나 아이가 거부했습니다. 처형이 충격 먹은 표정으로 바라보길래 말했죠. 자기 엄마를 때린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그제야 처형은 얼굴이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그대로 울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처형이 따라오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지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습니다. SNS는 앞으로 저와 같이 있을 때만 하고 사진도 저녁에 하루 일과 끝나면 아이 재우고 나서 그때나 올리자고요. 아내는 제 말에 동의했고 그날 사건으로 아이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진을 올리지 않기 시작하자 처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라도 아이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요. 아내는 그럴 시간이 없고 아이에게 집중하기로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처형은 퇴근길에 집에 들러 아이를 보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번 퇴근 도장을 찍는 것처럼요. 그러다 아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대뜸 감기에 옮을 테니 아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휴가 내고 너 감기 떨어질 동안 애 볼게. 넌 내 집에 가 있어. 처형은 감기 걸린 아내가 뭐라도 되는 듯이 아이를 안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는 엄마에게 안기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결국 제가 나서서 육아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적정선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감기 걸려도 아이 잘 케어한다고요. 처형은 그런 저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전 말했습니다. 처형, 애 부모는 우리예요. 처형 혼자 키우는 애가 아니라고요. 그때마다 얼굴이 굳어져서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고 잔소리를 하곤 돌아가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이한테는 관심도 없다던 사람이 왜 그렇게 조카에게는 집착을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웬만한 엄마들보다 더 극성인 것 같았으니까요. 참 이해가 안 가. 왜 자꾸만 자기 자식처럼 대하고 당신은 무능한 엄마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언니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당신인데 왜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구냐고. 제 말에 아내는 조심스레 처형이 극성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실은 언니가 이혼을 한 이유가 아이를 못 낳아서였어. 뭐? 아이를 못 낳았다고? 저는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부부로서 살다가 이혼을 한 줄 알았지 불임이 이혼의 사유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심지어 처형은 임신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도 일에 열중하다가 결국 유산을 하게 됐고 그 후로 갖은 노력을 해도 계속 유산이 되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의 원인은 자궁이 약해서라고 했습니다. 약한 몸을 자꾸만 일로 무리를 내서 결국 그리 된 것이지요.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처형이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카일로 혈안이 되었는지 알 것도 같았지요. 그러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처형이 스스로 몸 관리를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언니가 술을 워낙 좋아하잖아. 그때도 회식 자리에서 폭주를 못 참고 마시고 야근까지 해서 결국 몸이 상한 거지. 그래서 형부가 화가 나서 못 참고 이혼을 한 거고. 그때 처형은 남편으로부터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지금에 와서 아내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더욱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지. 그리고 당신은 그걸 왜 듣고 참고 있어? 아무리 언니가 대학도 보내주고 이것저것 지원을 해줬다고는 해도 아내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처형이 일에 열중하고 돈을 버는 습관이 자신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고 장모는 허리가 안 좋아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는 처지라 처형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리 잡아버린 것이라고요. 그 지원을 자신이 다 받았으니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처형도 처형 스스로 몸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했지요. 어느 임산부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날부터 아내에게 처형에 대한 마음의 짐은 그만 접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로서 자신감도 가지고 저랑 같이 잘 키우면 된다고 했지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용한 나날을 보내다 개인적으로 특정 샵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데려와도 좋으니 아예 샵을 정리하고 오라는 제안이었죠. 샵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는 상의를 해보았고 직원들과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처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그날의 일에 대해 자신이 너무 흥분해서 심하게 대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처형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아내도 저도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처형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옷 신상이 나왔는데 혹시 아영이 촬영 한 번 더 할래? 촬영 비용을 아주 높게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싼 돈을 남 주는 것보다야 조카에게 주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아내는 처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됐지만 아내가 잘 케어하겠다고 해서 결국 허락했지요. 아이가 촬영한 사진들이 쇼핑몰에 다시 올라가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이 키즈 모델들을 관리해주는 소속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아내는 상담을 받고 돌아오더니 아이를 아예 모델로 키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외가 들어올 때마다 다 나가기 시작했고 전 그때마다 아이가 고생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요. 다행히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 만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 광고를 찍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처형이 같이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고 아내와 처형, 아이까지 셋이 나간다는 말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해외 여행은 한 번도 데려가 본 적 없잖아. 혼자서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가는데 왜 혼자예요? 내가 다 봐주고 할 거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촬영 스텝도 몇 명이나 되는데 애 하나를 못 보겠어. 워낙 아이를 아끼는 처형이니 믿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형의 사정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 이해하게 됐던 것도 있었지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사이 저는 샵의 직원들과 스카우트 제안을 한 샵으로 찾아갔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고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동하기로 했지요. 샵으로 돌아와 부동산으로 갔고 재계약을 취소하면서 보증금을 빼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뺐고 그 시점에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해외에서 너무 힘들었는지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시차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 나아지더라고요. 아이가 회복하는 사이 아내에게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샵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뺐으니 이 돈은 일단 통장에 넣어주자고 했지요. 당장에 크게 나갈 돈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쓰지 말고 모아두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이라도 새로 들어가는 날에 보태자고요. 아내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아이가 조금 안정을 찾자 아내는 바로 또 촬영장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이러이러한 촬영 등을 찍을 거다라며 알려주었지만 나중에는 촬영 일정이 적힌 종이만 쓱 던져주고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날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도 아내도 보이지 않길래 대체 어디로 갔나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촬영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지금? 이 시간에? 밤 10시인데? 애들은 어른들이랑 달라서 촬영 시간에 제대로 촬영 못하는 경우도 많아.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은 한번 울기 시작하거나 잠들어 버리면 깨워서 촬영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촬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애 때문에 늦어진 촬영을 다음에 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 늦은 시간임에도 촬영을 한다는 말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이가 과연 그 외부 현장에서 지치지는 않았을지 싶었지요. 집에서 낮잠을 자는 것과 밖에서 자고 일어나는 건 다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눈도 못 뜨고 칭얼거리는데 피곤이 얼굴에 가득했지요. 아이를 바로 씻기고 재운 다음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만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는데 피곤한 거야. 애가 잘 시간 됐으니 졸려하는 거고. 집에서 낮잠 재우는 거랑 밖에서 재우는 건 다르지. 그리고 애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맞아? 아내는 카메라만 켜면 애가 바로 포즈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했지요. 그게 스타성이고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분들이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입소문을 타서 완전히 자리 잡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리 잡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가 하고 싶으면 나중에 스스로라도 하게 해달라고 할 거라고요. 아내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이 바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냐며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아내와 한동안 다툼을 이었고 대립을 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 아이는 언제나 지친 얼굴로 돌아와 잠들었죠. 그러다 하루는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를 살피는데 아내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입히는 옷은 병원에 갈 때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병원 들렀다 촬영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 묻자 아내는 별 수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리며 나가기 싫다고 했고 아내는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 그럼 펑크네?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못하겠다고 해야지. 키즈 무대에 섭외하는 사람들이면 다 이해할 거 아니야. 제 말에도 아내는 듣지 않고 아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만 하고 쉬자고 하는 겁니다. 결국 화가 나서 아이를 끌어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아 잠가 버리자 아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출근이나 하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오늘 촬영 못할 것 같다고 취소시키라고 했죠. 안 그럼 문을 열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아내와 실랑이를 벌인 지 20분이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자 처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하는 걸 보니 오늘 촬영에 동반하기로 한 듯했죠. 결국 안방문을 열고 나가자 처형이 당장 애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촬영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형은 오늘 촬영은 정말 중요한 곳이니 꼭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처형의 말을 자르고 외쳤습니다. 지금 애가 아프다는데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미친 겁니까?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말했어. 오늘 촬영 취소하라고. 그제야 아내와 처형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처형은 촬영은 미루라고 할 테니 애는 눕히고 저보고 얼른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부터 받아보자고요. 저는 아내에게 꼭 병원에 데려갔다가 쉬게 하라고 했고 아내는 알겠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를 넘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난 뒤에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이는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보니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쓸어 넘기자 잠들어 있던 아이가 저를 보며 눈을 떴습니다. 열은 다행히 내린 것 같았죠. 엄마랑 병원 잘 갔다 왔냐고 물으니 아이는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약 받아먹고 주사도 와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카메라 찍었어. 표정이 굳어져서 물었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촬영하러 갔어? 엄마가 가야 한다고 해서 오늘만 가자고 해서 갔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을 끓이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죠. 오늘 촬영을 기어코 갔냐고요. 아내는 착잡한 표정으로 한 번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오늘 촬영은 그냥 촬영도 아니었고 조금 큰 규모의 촬영이었다고요. 계약금도 이미 받아서 써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다는 말에 저는 이를 악물고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안방에 누워있는데 차마 소리를 지르면 겁을 먹을까 편히 지르지도 못했지요. 오늘 이후로 아이 모델이든 촬영이든 관두라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못할 짓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발 약속 지키라고 했더니 아내가 정말 미안하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아내는 아이를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계속해서 왔지만 일정을 잡지 않았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처형이 연락이 와서 밥을 같이 먹자는 겁니다. 조금 비싼 식당에 예약을 했고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전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대뜸 처형이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촬영으로 화났던 거 알아요. 매부.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대신 아영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줘요.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처형은 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케줄 또한 빡빡하게 잡지 않을 테니 주에 한 번만 자신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일을 하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저는 표정을 굳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영어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크게 될 아이인데 교육도 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이가 너무 어리니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유학 비용은 전부 자신이 되겠다고 했고요. 유학 비용은 물론 거기서 생활하는 비용까지 다 댈게요. 내가 같이 가기까지 할 거고요. 매부랑 동생은 여기 있어도 돼요. 유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것저것 다 해보게 해야 한다며 하키,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 학원들도 보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자신이 다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가든 뭘 하든 중요한 시기를 한국에서 같이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학이야 본인이 나중에라도 가고 싶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보낼 거예요. 나중에 보내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한글 깨우치듯이 지금 가서 배워야 적응할 수 있죠. 고학년이 돼서 미국으로 보내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일찍이 보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지요. 빚이고 뭐고 낼 필요 없이 자기가 동행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할 거라는 말에 전 말했습니다. 저 형,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내 딸을 내 품에서 키우고 싶어요. 만약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내가 같이 가지 처형과 보내지는 않아요. 애 부모는 나와 아내고 멀리 떨어져 있는 타지에 보낼 거면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처형의 표정이 답답함으로 굳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저를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가 아니냐고요. 언니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고 지원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기에 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딸은 내가 키우고 싶지 누구 손 빌려서 키울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일도 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그런데 처형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는 건 어때요? 매부랑 동생, 나까지 다.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말하는 처형에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이 미래를 결정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 애 자신이에요. 나중에 커서 분명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키우자고요. 유학 생각 일절 없어요. 유학 생각도 없고 내 자식을 내가 알아서 잘 키우겠다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강요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형은 화가 난 표정으로 아내를 보며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아영이에 대한 지원은 일절 못 해주겠다. 너에 대한 지원도. 언니, 내가 남편이랑 잘 말해볼게. 내가 지원해준 돈 도려 돌려줘. 지난번 위약금이랑 사업투자 빌려준 돈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해준 돈이랑 위약금? 사업투자금은 또 뭐야? 당신 나 모르는 사이에 뭘 했어? 제 말에 아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냥 좀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하라고 따졌더니 아내 대신 처형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몇 번의 촬영 중 아영이가 임하지 못한 것들, 펑크낸 것들에 대해서 위약금이 있어 자신이 대신 돈을 지불해줬다고요. 게다가 아내가 특정 사업에 돈까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사업이냐고 했더니 영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제작에 참여까지 해서 아영이를 캐스팅하게 만들었는데 파헤쳐 보니 사기였다는 겁니다. 대체 얼마를 투자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5천만 원이라고요. 순간 얼마 전 제가 아내에게 가져다 준 보증금 5천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돈이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해외 갔다 와서 바로 사기당한 거 알았어요. 그때 왜 아영이 촬영일을 늘렸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노려보았고 아내는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처형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원 끊으면 동생이랑 단둘이서 아이 키우기 쉬울 것 같아요. 얘가 살림에 구멍 낸 거 자세히 보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내 말 들어요, 매부. 처형은 제가 거절할 수 없을 거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돈을 5천이나 잃은 데다가 다른 위약금과 지원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5천 그 이상의 돈이 구멍이 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이대로 처형이 지원해주는 걸 받자니 또 끌려다닐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처형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의 부모 노릇을 대신 하려고 들 것이 뻔했죠. 이혼하자. 뭐? 여보! 아내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어 소리치자 처형도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놀라 빽 울음을 터뜨렸죠.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아이를 안아들었고 처형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원한 돈은 동생이 알아서 갚을 테니 둘이서 이야기해요. 난 이제 남으로 살 거니까. 매부! 매부! 처형이 놀라서 제게 소리쳤지만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달려나와 저에게 매달렸으나 저는 가차없이 말했습니다. 나와 이혼을 하든지 처형이랑 연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요. 지원받은 돈이고 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네가 알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잘못했다고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아이 없이는 자기는 못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내는 처형에게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무엇보다 처형은 아예 저를 제외하고 아내와 단둘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양육권이라도 챙기려는 처형에 저는 그간의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그동안 힘들어한 것들이 반영되어 법원은 양육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도 촬영을 가게 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면서 말이지요. 무엇보다 아이 또한 저와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떨어지고 싶진 않지만 일은 그만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딸아이를 지키게 되었고 아내와는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 아내를 만나러 갈 때마다 처형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지독한 언니구나 생각을 했지요. 처형은 여전히 지금도 아이에게 만난 것과 장난감을 사주며 돈을 아낌없이 지원하려 하지만 제가 거절하곤 합니다. 아이도 처형에게서 조금은 무서운 공포와 집착을 느꼈는지 더 이상 만나고 싶다거나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외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성격 차이도 아닌 오로지 처형과 아내의 배반에 이혼을 하긴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촬영장에서 일하던 일들이 떠올랐는지 가끔 사람 많은 곳은 힘들어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그래도 제게는 아이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물론 아내가 처형과 연을 끊거나 처형의 테두리 안에서 독립을 하고 다시 저에게 온다면 받아줄 마음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그런 희망은 1도 안 갖고 있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 사연을 써서 보낸 지금 상황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처형의 지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독립심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처형을 빼곤 생각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